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 구조도에서는 탄핵 과결과 헌재 심판을 두 단어를 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은 제가 말이 느리니까 1.5배속을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이 되겠습니까? 급박한 전국 속에서 맨 처음 제가 뽑아본 곳은 제 나이에 맞는 것을 한번 선택해 봤어요. 늙으면 왜 느려지는 걸까? 12월 14일 06시 3분에 경향신문 김진세 정신과 전문의가 기고한 글입니다. 대뇌 노화로 반응 속도 저하, 몸에 맞춰 마음도 느긋하게 가지세요가 결론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낙상이 걱정된다. 자칫 골절이라도 생기면 회복이 더디고 합병증으로 고생할까 두렵다. 제 지금 집사람도 그래요. 일상에서도 몸이 말을 안 듣기는 마찬가지다. 사례가 쉽게 들리고 음식물도 잘 흘리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이 컬럼을 쓰면서 평생 다루던 자판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오타가 장렬하고 생각이 글로 매끄럽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서러울 때도 있다. 이것도 연습을 계속 해야 될 텐데 몸과 마음의 부조화 때문이다.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 뇌는 빠르게 명령을 내리는데 몸은 늙어 명령에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머리는 빨리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근력이 저하되면 물론이고 도파민 감소 등 대뇌 생화학적 노화로 인해 운동 반응 속도, 미세운동 기술, 그리고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 운전 중 사고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면 된다. 스피드를 줄여라. 마음에 맞춰 몸을 서둘러 움직이지 말고 몸에 맞춰 마음을 느긋하게 먹어야 한다. 여유 있게 생각하고 감정을 오래 느껴보고 천천히 선택하자. 오히려 신중한 판단은 젊은이들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정치하고 비유해서 생각하면은 좀 의미가 상당히 와닿는 것 같아요. 좌우 성공리가 짧은 시차를 두고 모두 빠졌다. 어금니들은 진작에 틀니와 임플란트를 해서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 송곳니가 없으면 늑대 같은 야성도 없다. 송곳니가 없으니 찢어먹고 뜯어먹는 맛을 즐길 수가 없다. 음식도 자연히 부드러운 것들만 찾게 된다. 고령화의 원인은 치과의 발달과 의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그러면 꼰대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음식도 술도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먹고 마시고 음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치 문제로 진행을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탈표 23표 나왔다. 김보연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2월 14일 17시 0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적위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한겨레 쪽에서 윤석열 탄핵안 가결 대통령 직무정지 찬성 204표, 서영지 기자가 한겨레에서 12월 14일 17시 01분 조선일보보다 7분이 빨랐네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비상계엄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등 이걸 내란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또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행위 등 지난 3일의 위헌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다. 이렇게 이제 탄핵 소추안에 이유를 달았습니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뒤 탄핵 심판 절차를 밟게 되면 6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인 경우에는 한 91일, 노무현 대통령인 경우에는 좀 기억이 안 나면 60 며칠이 걸렸다고 그러죠. 어쨌든 최장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체제가 맥시멈 6개월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에게 이날 진행되는 탄핵 표결에 참석하라고 당부하고 당론으로 탄핵안을 찬성해야 한다. 요거는 제가 본문에 있는 걸 제목으로 가져왔어요. 원래 제목은 한동훈 김상욱의 목도리 내주며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겠다. 박상권 기자가 머니투데이 12월 14일 오전 09시 34분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김상욱 의원이 좀 더 젊은 의원인 것 같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이거는 보통 빨간색이라고 아니고 보통 자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한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탄핵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고 밝혔고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들리죠. 그래서 12월 14일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라고 당부하고 당론으로 탄핵안을 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근데 이제 반대표도 많이 나온 거죠. 어쨌든 한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거로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자, 일본에서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이 내란기도의 선동과 시류로 정해지는 국격의 철양, 강한 쪽에 붙어서 사회주의 체제의 지옥으로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릇하니 가슴이라고 좀 석간후지에 많이 기고하는 사람인데 석간후지는 좀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내년 얼마에 폐간하겠다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만은 일본 측에 거의 보수 쪽 언론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자마자 강한 편에 붙이기 법리보다 시류하다는 듯 달리기 시작했다. 10년 전 일본이 항복하자 조선인들이 모두 나는 반일패였다가 된 상황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식민지 시절에 다 친일했으면서도 해방이 되니까 나는 반일파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달려간 곳은 반미, 반일, 종북, 친중, 친러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다. 그 지옥을 맛봤을 때 한국인들은 그래서 나는 계엄령에 찬성했던 것이라고 한탄할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좌익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선동으로 한국 사회는 금세 실패한 계엄령을 내란 기도로 바꿔치기 해버렸다. 대통령이 계엄군의 동향을 물었다. 비상계엄 발동이라면 당연한 것 아닌가. 그것을 내란죄의 증거인 양 보수 신문까지 썼다. 특전사령관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는 할 수 있는 한 항명했다고 변명했다.
우는 아이도 입을 다물어야 할 참수부대 사령관도 마찬가지였다. 사령관부터가 이래서는 그야말로 약군 약병, 북한이 남진에 올 때 과연 싸울 수가 있을까? 제 의견하고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죠? 민주당은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럼 누가 대행을 할 건데 그 밑에 차 부총리가 하게 해서 말 잘 듣는 부총리가 있나? 바로 사회주의 혁명의 바이브에 따른 무정부 상황을 현출시켜 정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들은 정권을 잡으면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대통령 탄핵 결의안 제안 이후에 윤 정권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라고 돼 있다. 그 반대일을 하니 일본의 안보 방파제는 적의 교두보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군사화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는 거니까 거꾸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일본을 도와주는 꼴이니까 걔네들이 친일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북일 국교 정상화 추진의원연맹 가입을 한 의원들 중에서 외상과 방위상을 차지하는 일본은 그래서 괜찮으냐. 자기네들도 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국내에서는 민주주의 만세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이름을 사실은 인민사회주의 만세겠지. 이거를 민주주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탄핵 결의한 것이 민주주의의 승리다? 아직 법치주의로 더 가봐야지 이 사람들아. 좀 더 길게 생각하고 천천히 생각해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천천히 생각해라. 이런 얘기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 싸우기보다는 북한 군인들이 항복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 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죠. 티볼트 스프릿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시 39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 군대를 항복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뭐 교대로 할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정권을 탈출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살고 싶어요.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프로젝트 대변인이 말했다. 우리는 북한의 생활 조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정권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갈 기회로 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전단지에는 또한 전쟁 포로에 대한 보장과 혜택이 포함된 항복 방법에 대한 단계별 지침도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상에 첨부된 텍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모든 수감자에게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한다고 한다. 지난달 한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병사 한 명당 한 달에 약 2,000달러를 지불한다고 추정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돈은 김정은이한테 직접 전달될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아무도 적은 양이나 아무것도 개개인한테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네요. 분석. 중국의 대만에 대한 새로운 전술, 감히 이름을 말할 수 없는 훈련. 자, 기자들이 제목 앞에 분석, 아날리시스 또는 오피니언, 견해, 의견 이런 것들을 붙여서 보도하는 우리 기자들의 수준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벤 브랜차드, 이무리, 앤디 테오 세 사람의 기자가 로이터에서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 15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섬체인 제어라고 영문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보통 쓰는 용어로
제1도련선 섬도자 연결할 때 연자, 그 다음에 그것을 그었을 때 선이 나온다. 이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최근에 중국이 이 대만 주변에서만 하다가 이 제1도련선 쪽으로 해군력을 과시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산주의 공화국 건국자 마오쩌둥이 선호하는 고대 중국 전술과 순쯔의 전생술, 아마 손자병법을 인용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물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지 않는 것처럼 전쟁에도 일정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은 비밀스러운 성명을 발표했다. 10월에 중국이 합동 스워드, 그러니까 칼이라는 뜻 같은데 2024B 전쟁 게임 이런 거를 좀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상화의 중간 단계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대만 집권 민주당 국회 외교국방위원회 위원인 천환팅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만 최고 군사 싱크탱크의 연구원인 수즈원은 이 작전은 까다로운 것으로 한편으로는 대만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제1섬 체인을 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제1도련선에서 이제 대립이 되는데, 큐슈 남쪽에 미사일 부대 배치했죠.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도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도 미사일 부대를 배치를 미국이 했습니다. 이미 막고 있는 거죠. 다만 오키나와에서는 해병대는 일부 철수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사일 부대로 그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신속하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국내 뉴스로 영풍정밀, 영풍장형진 등의 배임 소송 9,300억 원 손해 끼쳐 이슬기 연합뉴스 12월 13일 15시 37분입니다. 영풍 MBK와 고려한 적대적 M&A에 MBK에 영풍이 유리한 콜옵션을 부여한 게 이게 배임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9,300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정비는 13일 영풍의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이들의 배임 행위로 인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영풍정비는 고려엔집은 1.85%를 보유하고 있어 고려아연과 영풍 MBK 파트너스 연합 간 경영권 분쟁에서 양측이 공개 매수전을 펼치기도 했다. 요거는 제가 조사해 본 건데요. 영풍정비는 3분기 말 영풍주식 4.39%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영풍 지분도 소유하고 있어요. 고려엔 지분보다도 더 많죠. 5%는 안 되지만 5%면은 대주주 쪽에 들어갈 만한 거죠. 또한 영풍정밀 최창규 회장 개인 명의로 2.85% 지분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씨가들도 영풍 주식을 다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3분기 말까지 이거를 특수관계가 해소됐다고 다 팔아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풍정밀이 영풍의 주주총회에서도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또한 영풍정밀은 고려인 주식을 여기 뉴스 보도는 1.85%인데 그 3분기 보고서에는 1.83% 지분으로 나와 있어요. 또 개인 명의로 최창규 개인 명의로 1.59%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3분기 말 특수관계 해소로 인해 최 씨가 지분들은 모두 제로로 지금 고려인 측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들은 영풍 특수관계자들만 남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법적인 이 특수관계 또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이런 뉴스가 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시 경제의 핵심 축은 곧 또 다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회룡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시 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세계 석유 시장은 낮은 가격과 수요 감소로 잘 공급되고 있다. 미 재무부 장관 앨런 언니죠. 이것이 러시아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수요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이 클렘린궁의 전쟁 상자의 주요 수입이었던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 참 말들이 참 간접적으로 표현하려고들 하고 있죠. 이 순간의 특이한 점은 석유 시장이 잘 공급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글로벌 수요가 감소했으며 실제로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라고 옐런 의장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국제 브렌트유 선물은 현재 4% 하락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 선물은 같은 기간 동안 1% 하락했다. 서방의 에너지 부분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때 러시아는 대부분 석유를 인도와 중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야매로 우크라이나 동부를 통해 가지고 중동 가스 파이프라인에 껴가지고 팔아먹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유럽이 그것도 모른 척하고 사주고 있다. 싸게 살 수 있다면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공식 데이터를 사용하여 11월 러시아의 석유 수입이 에너지 가격 약세로 인해 1년 전보다 21% 감소했다고 계산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결국 가격도 내려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양도 줄었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수입 에너지 수입이 21% 감소했다고 계산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몰도바 러시아 천연가스 흐름 중단 예상으로 60일 비상사태 돌입. 더그 커닝햄 UPI에서 12월 14일 오전 12시 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예상되는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대응하여 몰도바 의회는 금요일 60일간의 비상사태에 돌입하기로 투표했다. 101명의 국회의원 중 66명이 비상사태를 시행하기로 투표하여 우크라이나를 격려하여 러시아에서 몰도바로 가스를 운송하는 천연가스 계약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정부가 위협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몰도바는 대부분은 유럽산 가스를 사용합니다. 근데 유럽에서 나오면은 북해도 유전인가? 자관, 사실은 몰도바는 러시아하고 더 가까운 거죠.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으니까 루마니아하고. 현재 우크라이나를 통해 흐르는 러시아 가스는 몰도바 대부분이 사용하지 않으며 러시아가 점령한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지역, 즉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영도입니다. 여기는 뭐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트란스니스트리아. 이런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생각해 보면은 드라큘라 백작의 출신이 여기라고 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몰도바가 있는데 여기에 또 친러시아 성향의 미승인 국가인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또 있는데 여기에 또 러시아인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길다랗게. 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쪽을 다 먹어서 이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딱 하게 되면은 몰도바도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요 우크라이나인데
이 아주 좁은 해역 공간으로 우크라이나 땅이 또 있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까지 이제 그 러시아가 욕심을 내고 있는 흑해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아마 그 뭐라고 할까요? 우크라이나는 절대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러시아 그 가스 팔아먹는 게 여기서도 몰도바에 가는 것도 이제 중단될 것 같다. 뭐 이런 뉴스도 병행해서 나왔네요. 시리아가 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죠. 시리아 위구르 전사들 다음에는 중국으로 오겠다고 다짐. 아우, 아주 시원한 뉴스네요. 소피아 이안 텔레그라피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4시 1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 그 초승달의 별 금성의 그 상징은 투르크 사람들의 그 상징인 거죠. 투르크스탄 이슬람당은 시리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진을 게재해 준 거고요. 바샤르 알 아사드를 무너뜨리는데 도움을 준 위구르 무장단체가 중국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투르키스탄 이슬람당 TIP는 이게 TIP로 얘기해. 시리아 정권이 붕괴된 12월 8일에 공개된 동영상에서 베이징을 위협하며 전투원들이 기관총을 들고 군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금 시리아에서는 모든 도시에서 알라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르무치, 아크스, 카슈가르에서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라고 한 북면 남성은 말하며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중국 신장 지역의 도시들을 나열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란 이교도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위구르, 신장 위구르, 동투르키스탄으로 독립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팁은 10년 이상 시리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회원들은 주로 무슬림 소수 집단인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심각한 탄압을 피해 중동으로 도피하고 만들어진 당이다. 반군 공격을 주도한 이슬람 단체 하야트 타흐 리르 알샴 HTS와 함께 시리아 북서부에서 공격을 감행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저는 무산유국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산유국인데 시리아 동부 쪽에 유전이 많이 몰려 있고 거기에는 또 쿠르드족도 많다고 그러죠. 잠깐 시리아 내에서도 여러 그 민족들이 그 혼합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리아가 새로운 그 알사드 정권이 추출이 되면서 반군들이 성공을 했는데 누가 헤게모니를 가질 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 미지수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시리아가 어떤 강력한 국가가 되지 않기를 이스라엘은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도 이제 도와줄 여력이 없고요. 중국을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시리아 도와줄 연맹이 있고 신장 위구르 지키기에 이제 중국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이런 반군들이 이렇게 훈련하고 이 군인처럼 군복을 입고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돈은 과연 그러면 어디서 되는 것이냐? 요게 이제 초미의 또 관심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반군을 키우는 그런 또 배후 국가가 있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다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러시아, 시리아 반공과 군사기지 유지를 위한 합의에 근접했다는 뉴스가 일단 나왔습니다. 다니엘 하더커 텔레그라프에서 12월 13일 요거는 버려진 아사드 정권 군사기지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HTS 이슬람 반군. 근데 이 총을 들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맞나? 이게 항상 방아쇠 쪽에 그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서 전쟁 안 할 때는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게 이제 그 표준인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훈련을 받든 안 받든
자관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그 반군이니까요. 러시아는 시리아 내 군사기지 미래를 확보할 새로운 시리아 지도부와의 협상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뉴스는 이 계약에 따라 러시아가 타르투스의 해군 항구와 흐메이밈의 공군기지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일요일 아사드 정권 붕괴를 주도하고 과도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는 반군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와 암묵적인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기지가 버려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돼 있고요. 그것은 러시아의 지중해 유일한 보충 및 수리 지점이며 아프리카에서의 작전을 위한 주요 거점이 됐는데 여기를 러시아가 그 해군 기지를 놓치기 아까울 그런 데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연이어서 러시아 곡물 공급 중단으로 시리아 철수 가속화된다고 그 다음날 뉴스는 아이오나 클리브 텔레그라프 12월 14일에는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철수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영상에는 러시아 군대가 시리아의 흐메이민 공군기지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군인들이 바샤르 알 아사드가 대통령으로 축출된 지 며칠 만에 기갑병력 수송기와 군용 트럭이 영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이 흐메이민 공군기지에서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포장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러시아는 반군이 이끄는 정부에 대한 우려로 시리아에서 군사철수를 가속화하고 시리아와의 곡물 거래를 중단했다. 그러니까 곡물 때문이라도 러시아하고 협상할지도 모르겠는데 분석가들은 아사드의 탈퇴로 시리아 기지를 핵심 급유 지점으로 삼고 있던 블라드미르 푸틴의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에 권력을 투사하려는 전략이 약화되었다. 시리아가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 러시아의 푸틴의 아프리카 전력에 약화가 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도 아무도 러시아에 밀을 공급할 용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중동 국가에 밀을 공급하는 우크라이나는 즉시 개입하여 필요한 경우 시리아에 곡물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자,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서 북한군이 또 거기 러시아까지 갔으니까 참 이게 남한은 어떡하느냐 고민하던 차에 미웃은 것 같기도 해요. 비상계엄이. 야, 우리 내부가 더 바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지금 우리부터 살아야 돼. 내부적으로 우리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 야, 요거 그 좋은 전술 전략 전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비상계엄. 싹 들어갔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관점으로 이걸 봐야지 국내 관점으로만 보면은 아니 되옵니다. 천천히 생각을 해봐라. 천천히. 제발 좀 천천히. 좀 넓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그림도 소개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시리아가 중간 거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북아프리카의 또 거점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사헬 지역이라고 보통 그러는 모양인데 여기 나이지리아인가 어디에서 또 석유가 난다며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 EU가 이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탈리아로 가게 하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이걸 그러니까 미국은 아프리카를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로 이만큼 그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인 거로 돼 있고 이쪽에 금의 매장량이 많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석유만 팔아서가 아니고
금을 어떻게 해가지고 또 전쟁 자금도 쓰고 충당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목요일 크렘린궁은 아사드를 전복시킨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아이 참 발음하기 어렵네. HTS 그룹과 시리아의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군기지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믿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러한 합의 상태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러시아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2개의 주요 기지 외에도 시리아 전역에 걸쳐 여러 개의 소규모 전방 작전 기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버려진 것 같습니다. 자,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힘이 약화되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기로 공격하는데 시리아 영경을 지나가는데 아주 쉬워졌죠. 그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옆에가 저기 이라크죠. 이라크는 이미 뭐 친미 정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를 못 해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서 폭격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무시하고 시리아 영공을 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은 아주 그 상륙국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룰루랄라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중동은 석유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사드의 다마스쿠스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알고 있는 12명 이상의 사람들은 로이터 통신에 아사드가 배신할 것을 두려워해 동생 엘리트 탱크 부대 사령관 또는 다른 동맹국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의 말기는 도망치는 거죠. 뭐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켜 뭘 진짜 죄를 졌어야 뭘 자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이에요. 이 기체도 후보였어? 하늘의 새 연습기 선정에 제3국의 그림자 육지에도 파고드는 다크호스 국가란 요게 뭐 국문 번역으로는 무슨 모노인데 이게 일본말로 하나 배워봐야 될 텐데 탈거리 모노라는 게 그런 뜻인데 12월 14일 6시 12분입니다. T7 연습기 후계 터키제도 후보에 있었다. 이걸 맨 앞에 띄웠어요. 현재는 요게 이제 일본의 그 고등훈련기인 모양입니다. 프로펠러 달린. 항공자위대의 T7 초등 연습기 후계는 미국제의 T6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됐는데 육상 자위대의 경장갑 기동차 그 후계 후보에도 터키제가 제한되어 있었다. 뒷면에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영국의 본사를 둔 BAE 시스템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세이즈를 통해서 방위성 자위대의 파이프를 구축하는과 동시에 끈기 있게 일본 국민에게 어필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육상 자위대의 AAV-7 수륙 양용차의 채용이나 GCAP의 협업 등이 실현된 것 아닐까 생각한다. 터키의 방위 산업이 일본 시장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경장갑 기동차의 후계 장비에도 터키 기업인 누롤 마키나가 동사의 경장갑차 NMS 4X4 그 후계에는 루롤 마키아의 모회사인 어쩌고 홀딩스의 산하기업인 터키의 대형 장비업체 무슨 FNS가 수륙 양용 장갑 전투 도저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키가 군수물자를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터키 조화가 될 거야?
육상 자위대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다용도 무인 항공기로는 이스라엘제 헤론 MK2가 함께 터키의 바이칼 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UAS 무인 항공기 시스템 바이렐탁 TB-2S2S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입될 가능성도 큽니다. 바이렉탈 TB2S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싸움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이랄텍 TB2 개량형이다. 요거는 이제 그 장갑차들 이런 것들도 그 터키제가 팔아먹으려는 모양이고 요거는 그 무인 항공기 이것도 드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드론보다는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무인 항공기인데 터키제 방위 장비를 일본이 도입할 경우 터키와의 국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미국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또 국내 메이커나 구미 메이커의 제품과의 경합이 늘면 능력이나 지명도의 부족으로부터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터키의 방위 산업은 꾸준히 힘을 기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좀 자기네들이 약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기네들 국산 제품보다도 제품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저렴한 터키산 방위 장비 도입은 그리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뉴스를 보고 보니까 얘네들 왜 이러지? 그 터키까지 제한을 받는다면은 왜 한국한테는 제품을 제한 안 받냐? 뭐냐? 미국의 반발은 터키제가 어떤 표준이 우리나라 무기는 전부 다 그 미국하고 호환성이 있어요. 미지하고 총알 미리수라든가 이 사이즈 이런 것들이 다 호환성이 있는데 일본도 그럴 건가? 그럴 건데 근데 터키 거는 어디 거하고 호환성이 있죠? 미국하고는 호환성이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경쟁을 시키려면 이 사람들아, 우리 것도 좀, 경쟁을 시켜. 우리도 제안서를 낼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한일 합의를 정상화한다 해놓고, 방위는 아니야. 만약에 한국제 쓰면 자기네가 불리할 것 같은 모양이지. 자, 이게 국교 정상화가 된다 그래도, 어, 각자 다 국익을 위한 방법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기 체계를 한국한테 의존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지. 자기네들이 왕년에 한국을 식민지배했던 나라인데 오죽하시겠어 마음가짐이. 그러나 미국이 싫어할 걸 터키 거 살면은. 그러니까 미국 거 사전이 너무 비싸고 유럽 것도 너무 비싸고 국방 예산은 늘려가지고 자기네들도 한국이 어떻게 될 때 자기네가 그 교두보가 돼야 되는데 같이 가자고 같이. 야 그거 뭐 한국산 거 사면 어디 뭐 돈 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1번 재정적자 1100조 엔 넘어 현상의 전율도 그래도 파탄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이유. 경제평론가 해설. 이 거시경제 얘기는 제 수준을 넘는 얘기가 돼가지고 이런 뉴스를 편집하는 거는 그나마 모르는 거 좀 알아보려고 하는 정도 수준이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키잡기 김희호 씨, 또 골드 온라인에서 12월 14일 날 09시에 보도를 했네요. 파산하는 것은 빚이 많아서가 아니라 첫째, 금이 부족하면 일본은행의 지폐를 인쇄시키면 되기 때문입니다만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으니 이것은 금지하는 것으로 합시다. 둘째, 가계 금융자산의 절반을 재산세로 두시면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 그물로 합시다. 정부든 기업이든 파산하는 것은 빚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적자가 계속되면 은행이 불안해져 대출의 상환을 요구하기 위해 도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만 일본 정부의 경우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투자자에게 있어서 일본 국채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 국채를 사면 일본 정부가 자금 조달에 막힐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수천 년 후에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극단적인 머리 굴리기 체죠.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2천조 엔 이상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한 자녀와 한 자녀가 결혼해 한 자녀를 낳으면 수천 년 뒤에는 일본 국민이 한 명이 돼 금융자산 2천조 엔 이상을 상속받게 됩니다. 재정적자는 자손이 빚을 내게 하는 세대 간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야가 좁은 사고방식이다. 이런 극단적인 논리에 의해서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게 자손들한테 빚을 남긴다, 세대 간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좁은 시야다. 이거 생각이 참 독특하네요. 그죠? 우리는 그 균형 재정으로 우리 재무, 우리 그 기획재정부 엘리트들은 전문적으로 균형 재정 정책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저 우리나라도 그 재정 적자 쪽으로 좀 돌아서 있긴 하죠. 그런데 그런데 일본은 안 한국은 망한다. 후대들이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빚을 갚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른 기회에 상속세를 증세해야 한다는 이런 거를 또 소개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년 후에는 증세가 쉬운 시대가 온다. 왜냐하면은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노동력 희소, 노동력 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가 진행되어 경기가 좋을 때는 노동력이 초희귀, 경기가 나빠도 노동력이 조금 희소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면 실업을 신경 쓰지 않고 증세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희소로 인해 임금이 오르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인데, 인플레이션이 되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려 경기를 일부러 악화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부는 빚이 거액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 임금은 오르고 금리는 올리지 마라라는 것들이 일본 경제를 특징져서 가게 된다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증세로 경기를 억제해 인플레이션을 막으니까요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세는 재정 건전과 인플레이션 예방의 일석이조 정책으로 환영받을 것입니다. 자, 트럼프는 증세 안 하겠다고 그러고, 일본은 한 10년 후 정도 인구가 줄고 뭐 그러면은 증세를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저출산 고령화인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서서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서서히 세율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이 되고 고령화가 되는데 세율을 올려? 자, 이게 뭐 참 그러니까 이 거시경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국제 폭락은 일어날 수 있지만 파탄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많은 투자자가 일본 정부는 근시 일중에 파탄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국채를 투매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신규 국채 발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재정이 파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대역전이 일어날 것으로 필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이번에는 이상입니다. 얘네들이 참 시리즈로 다음번 자기 글을 기대하라고 기대하시라 개방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네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그 거시경제 쪽에서 금융권에서 일했던 동창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그랬는데, 국채 폭락이라는 것은 거꾸로 채권 금리가 폭등했다는 얘기거든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여기도 아까 금리는 올리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람의 얘기가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일반 금융 금리는 내려가냐?
주가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자, 이래서 국채, 주가, 금리 이런 거시경제 지수들에 대한 어떤 그 상호관계 또는 인과관계로 저는 그런 걸 어떻게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만은, 그게 딱이나 경제라는 게 과학적으로 다 해석이 되는 게 아닐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제 나름대로는 약간 신선한 뉴스를 봤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잠시 멈춰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전문 12월 14일 18시 31분 18초에 김경훈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전부 다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연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정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합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서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이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기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탄핵 결의를 대비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의 다음 한 수는 이렇게 제가 한번 궁금증이 나네요. 오키나와 미 해병대 괌 이전 시작, 부당 경감 합의 후 19년 일지는 후방 지원 100명, 지지통신 정치부 12월 14일 18시 24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방위성은 14일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의 미령, 괌 등으로의 이전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다. 외무 방위 담당 강요에 의한 2005년 10월의 일미안전보장협의위원회 2+2에서의 합의로부터 19년을 거쳐 오키나와의 부당 경감과 억제력의 유지를 노린 대처가 겨우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년에 걸쳐 차례차례 이동한다. 일미 양정부가 12년 4월에 합의한 현행 계획에서는 약 1만 9천 명의 제오키나와 해병대원 중 캠프 코트니,
우르마시의 제3해병 기동 전개 여단 사령부나 캠프 슈와브 나고시의 제4해병 연대로부터 4,000명 이상이 괌으로 이전한다. 하와이 등과 함께 약 9,000명의 국외로 옮긴다. 오키나와 요하는 약 1만 명으로 축소한다. 해병대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다만 방위성에 따르면 이지인의 이동 시기는 미정이며 전체 이전 완료 시기도 현 시점에서는 전망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사진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의 이전지로서 건설 중인 미국령 괌의 기지에서 이 건설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국무성이 제공했다고 하네요. 해병대는 빠져나갔지만 오키나와에 미사일 부대로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공장에 로봇으로 들어오고 사람은 내보내고 이런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목루토크노 탄핵 가결은 정부 내정 간섭, 부정선거 전면 승부수 그 진행한 내용을 제가 열심히 적었습니다. 타이핑을 했는데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화면을 정지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희망하는데요.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추측을 소설이라고 또 표현을 쓰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닌 역량으로 또 충분히 추측이나 추론이라고 논리적 기결로 설명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인과관계를 안 배우 사회 역사 뭐 정치 이런 거에는 안 배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원인과 이유를 가정해서 다른 결과를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데 상관관계를 예측을 하려니까 증거가 무효가 되는 어떤 사건이 나오면은 자기의 논리가 추론이나 추측이 무너지니까 또 공격을 당하니까 자꾸 소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격을 안 당하려고 하면은 원인 가정을 해서 다른 결과를 예측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서로 다른 증거가 나와서 부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증주의 철학자 칼포포원께서도 얘기를 했고 또 양자 물리학 박사 골드랩 박사도 그렇게 이 이펙트 코즈 이펙트로서 이 세상은 다 자연현상이니까 그걸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권장을 해드려요. 이 노력하시는 흔적이 아주 귀하고 아쉽기 때문에 전부 다 MZ 세대들 부안해동되고 마치 탄핵 가결이 민주주의의 승리인 것처럼 오도하는 그런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도 저도 안타까워서 맨 앞에 천천히 생각의 속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 건데요. 참 아주 쉬운 말로 잘 본인의 의견들을 개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이 하나 또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진정한 반중 친미가 일어나야 한다. 이 사람이 사실상 반중 친미를 방송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사람인데 저도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책을 입수해서 이제 고대사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알게 됐었는데 참 공부를 많이 했고 중동에서도 살았고 카자흐스탄에서 살았고 몽골에 가서도 공부를 했고
우리 민주국가에서만 공부한 게 아니고 공산국가에서도 공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시각이 일본에서도 살았고 영국에서도 살아봤고 하기 때문에 시각이 매우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간 글씨 중국의 침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갈하라. 탄핵 토끼몰이 했다. 부결시킬 수 없다면 가결시키는 유도를 한 것이다. 배수진을 친 윤 대통령이다. 전략에서 이기려면 해야 할 전술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전술이 있다. 요 제 견해. 며칠 전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좀 힘든 그 논리 구조를 제가 또 소개를 했죠.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얘기죠. 검찰은 내란죄는 신중하게 증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씨가 플랜 A와 플랜 B가 또 있지 않겠냐. 차관 헌법재판소 외에는 이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언제 그게 일어날지 그동안의 헌법 판결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 뉴스는 가급적 이제 취급을 좀 안 하고 싶습니다. 하도 속 시끄러워가지고요. 한동훈이 끌려 내려왔다고 눈치게임 시작 요런 제목 이렇게 나온 거는 그 부인이 한 내용, 여기서부터는 부인이 한 내용입니다. 미국 강력한 중국 간첩 재고 모드 대기 중. 윤석열 중국인 간첩 거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요거는 그 주한 미국 대사가 그 자관 한국을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탄핵할 때 친미했다고 표현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두고 보자 제명아 지금 이렇게 될지도 모르죠. 윤 탄핵 가격이 헌재 정상화 빠른 심판 윤 피닉스 이재명 탄핵 남발건 심리 정상 진행 및 국정 정상화 제명아 감옥 가자. 요 우측의 말은 제가 아주 그 동화를 패러디 했는데 딱 요즘 정세에 맞는 것 같아서 요거 좀 정리해놔야 패러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곳에 그렇게 많은 규칙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을 빼고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 복잡한 규칙들이 있는 게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 번도 상상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무언가를 믿으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믿음 또는 신념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